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바람이 산마루를 넘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살살 흔들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매화마을이라 불렀지요. 봄이 오면 온 마을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매화 향기로 가득 찼지만 마을 사람들의 삶은 그 향기만큼 풍요롭지는 못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다락로는 척박했고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오래된 우물가 옆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그 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 순이가 어린 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몇 해에 전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민준이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과 냄새, 그리고 바람의 소리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마당에 흙을 적시는 냄새로 아침을 알았고 아들의 고른 숨소리로 밤의 안식을 확인했지요. 그녀의 세상은 어둠이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유난히 총명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그날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들려주곤 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어리고 있는지 환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면 순이의 어두운 세상도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여운 모자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순이의 빛이었던 민준이마저 어미와 같은 어둠의 그림자에 갇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준의 시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니 이제는 마당 앞에 매화나무 꽃잎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책을 읽을 때는 코가 닿을 듯이 얼굴을 파묻어야 했습니다. 순이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어둠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들의 세상마저 어둠에 잠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달이 참 밝다는데 제 눈에는 그저 뿌연 등불처럼 보입니다. 민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순이는 부엌 아궁이 뒤에 숨어 밤새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밭을 맺고 밤늦도록 길쌈을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아들의 눈을 고칠 약간만 마련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뒷산 사당을 찾아가 돌부처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제 빛을 가져가시고 우리 민준이에게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바람 소리에 섞여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자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가끔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주며 위로했지만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뾰족한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준의 눈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 아이는 낮에도 자주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손을 잡고 캄캄한 세상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이자 현자로 통하는 강 영감이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강 영감은 약초 지식이 깊고 침술에 능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아낙, 혹시 산위절에 기거하던 노스님 이야기를 들었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영감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 스님이 곧 입적하실 모양이요. 평생 덕을 쌓으신 분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아주 귀한 것을 남기시겠다 하셨소. 바로 당신의 눈 말이오. 당신처럼 어둠 속에 갇힌 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 하셨다오.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빛을 잃은 후 처음으로 가슴이 이토록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강 영감은 순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 가장 간절하게 빛을 원하는 이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소.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바로 순이 안악, 당신이요. 순이의 말은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본다면,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순이의 머릿속에 아들 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어리고 총명한 아이.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야 할 아이. 그 아이가 자신처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자신도 모르게 강영감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영감님, 그 귀한 기회를 저 말고 제 아들에게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강영감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지 오래되어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숭고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악,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도 빛을. 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으로도 밭을 멜 수 있고 냄새로도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다릅니다. 저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세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책도 읽어야 하고 훗날 장가도 들어 제 자식 얼굴도 봐야지요. 제가 어민데 어찌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을 통해 세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제 아들 민준이에게 그 빛을 주십시오. 네, 제발. 순이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모정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굳건했습니다. 강영감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눈부신 희생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악, 안악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글이 주선해보겠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조해야 할 것이 있소. 순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강영감은 민준이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민준이가 알아서는 아니 돼요. 그 아이는 그저 스님의 마지막 자비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만 알아야 하오. 만약 이 빛이 어미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오. 그 짐은 어쩌면 눈이 먼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비밀을 평생 숨겨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슬픔으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임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비밀은 제 가슴에 묻겠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저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감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가여운 여인의 거대한 사랑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린 민준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의 마지막 선물이 순이의 바람대로 민준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매화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영감의 주선으로 비밀스러운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순이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산 위절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그저 병을 고치러 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절하는 엄숙한 향냄새로 가득했고 노스님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영감은 몇몇 스님들과 함께 밤새도록 민준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순이는 법당 박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고통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방문이 열리고 강영감이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안악,
끝났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소. 순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기어가듯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두 눈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강 영감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풀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차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본 아이의 경이로움과 기쁨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여요. 창밖에 나뭇가지가, 영감님의 수염이 다 보여요. 순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빛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어둠과 바꾼 눈부신 빛을 말입니다. 민주는 방을 뛰쳐나와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눈이 보여요. 아이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제는 환하게 빛나고 있을 그 두 눈을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영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안악. 오늘부터 안악은 그저 아들의 빛을 함께 기뻐하는 어미일 뿐이요. 순이는 눈물을 훔치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영감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입니다. 그녀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그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뜬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 덩어리 같던 세상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선명한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의 묵은 석가래, 그 틈을 기어가는 작은 거미,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춤추는 먼지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강 영감의 깊은 주름과 따뜻한 눈빛이 보였고,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보여요.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그는 울고 웃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다 잘 될 게다. 우리 아들, 이제 환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야지.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민준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어미는 희생의 무게가 담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을 찾은 민준은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흡수했습니다. 강 영감이 가져다준 낡은 천자문을 며칠 만에 떼었고 마을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글도 금세 깨우쳤습니다. 아이의 총명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이 안악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런 아들을 두었으니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구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순이는 그저 마당가에 앉아 아들이 낭낭하게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세상은 민준에게 기쁨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은 동시에 자신들의 남루한 형편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흙먼지 쌓인 부엌, 낡아서 해진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와는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장터에 나갈 때면 앞을 못 보는 어머니의 손을 이끄는 대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 15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음속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민준아, 내 어머니는 어찌 저리 손으로 땅을 더듬느냐 하고 묻기라도 하면 민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좁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언젠가 이 답답한 마을을 떠날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민준의 눈은 이제 매화 마을 넘어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보부상들에게서 들은 한양 이야기는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높은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며 아무도 자신의 눈먼 어머니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한양에 가야 해. 그 생각은 민준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 앞에 굳은 얼굴로 섰습니다. 어머니, 저 한양에 가고 싶습니다. 순이는 땀을 닦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양이라니 그 먼 곳을 어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를 보아 입신양명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호강이라는 말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순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빛을 찾아준 아들이 이제 그 빛을 따라 자신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미였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하지만 한양 갈 노잣돈이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밥 한 끼 굶지 않게 하는 것만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순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손때 묻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순이의 마지막 보루였던 작은 밭 한 떼기의 땅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순이는 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염치 없지만 이 밭을 좀 팔아주십시오. 우리 민준이 한양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 합니다. 강 영감은 땅 문서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악, 그건 안악의 마지막 남은 것인데 그걸 팔면 정녕 어찌 살려고. 순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민준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부디 넉넉히는 못 받아도 좋으니 빨리 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밭은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순이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와 가락지까지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의 발품 팔아 겨우 민준의 노잣돈과 하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달고 다른 배 주머니에 엽전을 꿰어 담으며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 영감이 약재향이 벤작은 꾸러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한양 가면 몸성이 지내야 한다.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약이다. 민준은 공손히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강 영감은 민준의 어깨를 잡고 그 밝아진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엄하고 깊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 네가 가진 이 밝은 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야 스님의 자비 덕분이라 들었습니다만 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의 자비는 맞다만 그 자비를 네게로 이끈 것은 따로 있다. 명심하거라. 네가 지금 누리는 이 빛은 누군가의 말없는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 값을 치른 것은 네가 아니다. 민주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 영감은 한숨을 섞어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 가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네 뿌리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네 어미의 눈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 두 가지만 명심하면 너는 어디 가서도 잘못되지는 않을 게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민주는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순이는 밤새 뜬 눈으로 찐 옥수수와 감자를
아들의 보따리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가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가서 편지해야 한다. 밥 거르지 말고. 알겠지? 민주는 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순이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흙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처음 몇 년간은 드문드문 편지가 왔습니다. 한양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다는 소식. 순이는 글을 읽지 못해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강 영감을 찾아가 수십 번씩 읽어달라 조르곤 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는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지는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던 것이 이태에 한 번이 되고 3년째부터는 아예 소식이 끊겼습니다. 민주는 아마도 바쁜 것이리라, 과거 준비에 정신이 없는 것이리라. 순이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매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쯧쯧, 순이 안악만 불쌍하지. 눈까지 멀었는데 자식놈은 소식 한 장 없고 한양 물 먹더니 제 어미를 잊은 게지. 저렇게 공들여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순이를 동정하기도 하고 민준을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강 영감만이 묵묵히 순이의 집을 찾아 쌀독을 채워주고 땔감을 패주곤 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소문에도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욱 낡아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의 세상은 다시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책 읽던 목소리 대신 바람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순이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 민준을 떠나보냈던 그 늙은 정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누가 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한양에서 오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니?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낯선 나그네의 대답이나 혹은 아무런 대답 없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아니구나. 오늘도 아니었어.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쓰던 작은 책상과 벼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순이의 기다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러다 순이 안악이 망부석이 되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괜찮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밝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빛이 아들을 지켜주고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편 민준이 떠나간 한양은 과연 듣던 대로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와집들, 끝없이 이어진 저작거리,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매화 마을의 풍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지요. 민주는 처음 몇 년간은 그 화려함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특유의 총명함과 도끼로 금세 한양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민준이라는 촌스러운 이름 대신 민생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민생원은 낮에는 성균관 근처 서당에서 글을 읽고 밤에는 등불이 꺼질 때까지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 앞 못 보는 어머니. 그 모든 것은 그가 벗어던지고 싶은 굴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목말랐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자신을 이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제법 성공한 축에 들었습니다. 과거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유력한 양반 가문의 자제들과 어울리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한양의 번잡함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던 편지를 끄는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구차한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으려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 눈이 보이지 않던 어린 민준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아무리 손을 더듬어도 한 줌의 빛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럴 때마다 꿈속의 순이는 언제나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다. 어미, 여기 있어. 뭐가 그리 묻더냐. 하지만 민생원이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하면 발밑이 꺼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젠장, 또 그 꿈인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꿈을 잊으려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세상을 환히 보게 해준 그 두 눈이 언젠가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본 탓인가 싶었지만 그런 피로감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가 고향을 떠올리거나 늙고 병든 노파를 보거나 혹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한껏 도취되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눈앞이 침침해지며 옥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그 눈이 제 것이 아니라고 감히 이리 살아선 안 된다고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은 짧았지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아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감싸 쥐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이 눈은 내 것이거늘. 그는 불안했습니다. 이 소중한 빛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을 구해 먹고 이름난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생원은 저작거리 주막에서 우연히 매화마을 출신의 보부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만난 고향 사람이었지만 민생원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화려한 비단 도포가 흙먼지 묻은 그와 엮이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술 한 잔을 권하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고향은 별일 없는가? 보부상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이야. 왜 없겠나? 세월이 이리 흘렀는데. 참, 민생원. 자네 어머님 말일세. 민생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습니다. 보부상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순이 안악 말이야. 요즘 통기력이 없으신 모양이더군. 통밥도 못 넘기시고. 민생원은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은 그의 눈치를 살피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해질 역이면 자네 떠나보낸 그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그 낡아 빠진 우물가에 멍하니 앉아 계시다네. 앞도 못 보시는 양반이 혹시라도 한양간 아들 발소리 들릴까봐 그러시는 게지.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더군. 참으로 징한 모정이야. 그 순간 민생원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술이 손등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한 통증이 눈알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왜 하필 우물가. 그가 12년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부상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민생원, 왜 그러나? 눈이 왜 그리 붉어진 겐가? 민생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세. 먼저 일어나겠네. 그는 도망치듯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부상의 말은, 그리고 그 극심한 안구의 통증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12년 동안 우물가에 그날 밤 민생원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으면 눈먼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우물가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어둠 속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악몽과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사랑이나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라는 이름의 귀찮은 굴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서 넉넉한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12년간의 기다림이라는 짐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 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며칠 뒤 민생원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인을 앞세워 길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며칠 동안 그는 고향에 대한 생각 대신 대과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자신의 미래만을 그렸습니다. 매화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이 짜증스럽고 어릴 적 맡았던 흙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매화마을의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보였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낡고 초라하고 가난했습니다. 민생원은 말에서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인에게 짐을 맡기고 그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자신의 이런 초라한 행색을 하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게 했습니다. 마을은 텅 빈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밭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가장 구석, 쓰러져가는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12년 전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낡아버린 초가집.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담벼락과 이끼 낀 굴뚝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한쪽 구석 텃밭에는 누군가 가꾼 듯 푸성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웬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등지고 앉아 무엇인가에 열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생원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파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온통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쪼그라든 곶감처럼 주름진 뺨,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어깨. 바로 그의 어머니,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 손끝의 감각만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민생원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꿰매고 있는 것은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고 헤어져 이제는 천조각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어린아이의 옷이었습니다. 민생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12년 전 한양으로 떠날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워 지어주었던 유일한 외출복이었습니다. 순이는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실은 바늘귀를 비껴갔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실끝을 침으로 적셨습니다. 그녀는 꿰매던 옷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마치 눈앞에 아들이라도 있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 옷을 참 좋아했지. 다 해져버렸네. 이걸 꿰매둬야 우리 아들 돌아오면 새 옷이랑 바꿔 입힐 텐데. 민생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시간은 자신이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르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눈의 통증이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심장을 꿰뚫듯이 밀려왔습니다. 민생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낡은 옷을 더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 순간 그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 그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가난과 어둠이 바로 저 늙고 눈먼 여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독한 안구 통증과 함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낯설고 뻣뻣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툇마루의 시간도 멈추었습니다. 순이의 앙상한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바늘과 낡은 옷가지가 힘없이 무릎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을 잃은 공허한 두 눈이 민 생원이 서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듣는, 그러나 꿈속에서는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 방금, 민준이라 하였는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허공으로 내뻗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있을 법한 곳을 더듬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늦가을의 공기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우리 아들, 민준이 맞느냐? 꿈이 아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툇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생원은 그 모습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먼 어머니의 절박한 손짓은 그가 상상했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어색하고 구차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마치 먼 친척을 대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몇 걸음 떨어진 마당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기어가듯 툇마루를 내려왔습니다. 흙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마당에서 아들의 다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비단 도포자락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그 옷자락을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살아있었어. 이게 꿈이 아니야. 그녀는 아들의 다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생원은 당황했습니다. 비단 도포가 흙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봅니다. 그는 억지로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고생은 끝입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이 한양에서 이룬 것들을 서둘러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원입니다. 곧 대과에도 급제할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돈입니다.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에 억지로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이면 이따위 초가집은 헐고도 남습니다. 좋은 약도 사서 드시고. 하지만 순이는 돈주머니를 든 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실감하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원은 이 모든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한양에 급히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그저 어머니 잘 계신지 확인하고 이 돈을 전해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순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12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떠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녀는 돈주머니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엽전 몇 잎이 굴러나와 흙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 말을 하려고 이 어미를 찾아온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나왔던 옆집 김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순이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순이와 비단 옷을 입고 꼿꼿이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민생원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게 민준이 총각 아니야. 김씨 부인이 소리치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네가 정령씨 비년 만에 돌아와서 어미한테 한다는 짓이 고작 이것인가? 그녀의 목소리에 동네 사람들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돈주머니는 또 뭐고? 자네, 어미가 저 돈 몇 푼 받자고 12년을 눈 빠지게 기다린 줄 아는가? 민생원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함부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저와 제 어머니 사이의 일입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김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함부로?
자네야말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한양에서 비단 옷 입고 뽐내는 동안 순이 언니는 눈도 먼 몸으로 밭을 메고 길쌈을 해서 자네 뒷바라지를 했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던져주고 가겠다고? 이 천하의 몹쓸 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런 배은망덕한. 순이 안악만 불쌍하지. 민생원은 사면초가에 몰린 쥐처럼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과거를 당당히 끊어내려 했는데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두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닌가. 민생원. 바로 그때 사람들 뒤에서 늙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강영감이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은 노인의 등도 굽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들어와 순이와 민생원 사이에 섰습니다. 강영감은 먼저 바닥에 주저앉은 순이를 일으켜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민생원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이구먼. 민생원. 아니, 민준이라고 불러야겠지. 민생원은 어린 시절 자신을 치료해준 노인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영감은 민생원의 화려한 옷차림과 그의 발치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12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민생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내게 네 어미의 눈을 잊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강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한번 쿵 하고 찧었습니다. 헌데 너는 네 어미의 눈은 고사하고 네 어미 자체를 잊고 살았구나. 노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눈이 자주 아프지 않았더냐. 특히 네 어미를 잊으려 할수록 네 성공에 도취될수록 그 눈이 너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말이다. 민생원은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노인이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그건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보아. 아니다. 강영감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네 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이조차 넋이 나간 얼굴로 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영감은 민생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2년 전 네가 눈을 떴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너는 산위절에 노스님의 자비로 눈을 떴다고 알고 있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노인은 12년 전의 비밀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분명 당신의 눈을 희사하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이매화 마을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 가장 빛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라는 조건이었다. 강영감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네가 아니었다. 민생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영감은 떨고 있는 순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민생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네 어미 순이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아들의 눈병을 가슴 아파하며 단 한 번이라도 빛을 보기를 염원했던 바로 네 어미였단 말이다.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영감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네 어미에게 그 기회를 전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스님의 눈을 받으시라고 했다. 네 어미가 어찌했을 것 같으냐. 노인은 민생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어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강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지. 저는 어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제발 그 빛을 제 아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민생원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영감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민생원의 눈을 똑바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빛은 본디 네 어미 순이의 것이었다. 네 어미가 자신의 유일한 빛을 포기하고 너에게 준 것이란 말이다. 너는 네 어미의 빛을 훔쳐간 것이나 다름없어. 민생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12년 전 강경감에 의미심장한 경고. 내 어미의 눈을 잊지 말라. 밤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 어미를 잊으려 할 때마다 찾아왔던 지독한 안구의 통증. 그리고 자신을 보자마자 돈주머니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에 오열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빛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툇마루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어머니, 자신의 빛을 포기한 그 늙고 앙상한 여인의 다리를 붙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매화 마을의 늦가을 하늘 아래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절규가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흑 같은 정적이 마당을 감쌌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밟고 절규하는 민준의 울음소리만이 매화 마을의 스산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자존심, 그의 성공,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어미의 끔찍한 희생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부스러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영감도, 김씨 부인도, 그 누구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에 휩싸인 것은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듯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아들의 빛을 위해 묻었던 비밀이 하필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아들에게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아들의 세상이 결국 자신의 희생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울음소리가 짐승의 절규에서 점차 어린아이의 서러운 통곡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들으며 순이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원망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저 빛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렸던 아들, 그리고 그 빛에 취의 길을 잃었던 아들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허공에 내저 흙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머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떨리는 어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순이는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준아. 땅이 차다. 그 한마디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빛을 주고 어둠 속에 갇힌 여인을 말입니다. 민준은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무릎을 붙들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흐느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모자의 통곡 소리에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영감은 굳은 얼굴로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찌할 것이냐. 이대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네 어미가 준 빛으로 네 성공을 마저 이룰 것이냐. 민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곁에 섰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한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이곳에 남는다. 하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주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하인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순이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12년 만에 들어온 방은 그가 떠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식어버린 아랫목만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속삭이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따뜻한 아랫목을 어머니에게 양보하고 차가운 부엌 아궁이 옆집 더미 위에서 웅크린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2년 전 자신에게 빚을 양보하던 어머니의 결심과 그 빚을 가지고 도망치듯 떠나던 자신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는 밖으로 나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올려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가슴 속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인기척에 잠을 깼을 때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냐? 민준이 땀으로 젖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접니다, 어머니. 바람이 차서 땔감을 좀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도포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툰 솜씨로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흙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한양에서 가져온 짐을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화려했던 비단옷과 책들을 꺼내어 아궁이 앞에 쌓았습니다. 민준아, 뭘 하려는 게냐? 순이가 냄새를 맡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 그것들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 허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 거짓된 삶을 태우는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이 불길에 오그라들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민주는 그 재를 보며 어머니가 꿰매던 자신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아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는 그 옷이 그 어떤 비단옷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았습니다. 지붕의 짚을 새로 이었고 찬바람이 새어들던 문틈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며칠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한양 도련님이 며칠이나 버티겠어. 김씨 부인조차 순이에게 죽을 쏘아다 주며 민준을 곁눈질로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피가 나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12년간 견뎠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